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사람 좋은 인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기에 50%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했고 그는 구청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거짓과 악의로 가득한 어두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백을 받기 위해 무자비하게 사람을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루어낸 그의 성공. 그것은 어쩌면 우리 역사에 일그러진 현재인지도 모릅니다. 피고인이 고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양천구청장 추재엽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비교적 성공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인구 50여만 명의 양천구에서 3번이나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유력 정치인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책도 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일 잘하는 구청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인간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업고등학교를 거쳐 국방부 공무원을 하면서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다 4급 공무원, 2급 공무원, 한나라당 부대변인, 그리고 양천구청장까지 됐으니 그만하면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이 추구해왔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걸어왔던 삶의 모습은 그의 자서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국방부 공무원이었다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는 보안사 수사관이었습니다. 81년 보안사 중사로 전역한 뒤 같은 해 10월 다시 특채로 채용되어 보안사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84년부터 85년 10월까지는 또 대공처 수사과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전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보안사에서 일본인 통역을 맡았던 제1교포 김병진 씨가 보안사라는 책을 쓰면서였습니다. 김병진 씨는 그 책에서 추재엽 씨의 고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사가 김병진 씨가 쓴 책 대부분을 수거해 이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추재엽 씨는 한나라당 후보로 나와 첫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06년 다시 한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그가 보안사에 다녔다는 사실을 확인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고문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분당국에서의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도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아니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썼죠.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고문을 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보안사 수사관이었다는 전력도 그의 승승장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2007년 그는 다시 무소속으로 양천구청장이 됐습니다. 또 4년이 흘렀습니다. 추재엽 씨는 2011년 다시 재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여권 내부에서도 그의 보안사 전력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추재엽 구청장 개인을 지적하기보다도 신뢰감이 떨어진다. 한나라당에. 이제 더구나 특히나 작년 10월 올 4월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미래희망연대하고 한나라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구죠.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좀 제고해달라, 후보에 대해서.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목격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고 고문 피해자도 일본에서 추재엽 씨를 고문 가해자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안경을 안 썼고 지금처럼 살찐 것이 아니고 좀 야윈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작았습니다. 이 사람이 고주물을 먹인 것입니까? 코노트가 도가라시는 민소 노마스마사. 네. 그렇습니다. 추재엽 씨는 이런 폭로들이 정치적 모략 선전인 양 홍보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이는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재엽 씨는 세상을 한 번 더 속일 수 있었습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공천도 받았겠다. 중앙당의 지원도 든든했습니다. 결국 그는 세 번째로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추재엽 씨가 보안사에서 인간 바베큐 물고문에 가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재엽 씨가 계속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한 점이 인정됐고 고문의 목격자와 피해자의 말은 일관성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고주물을 먹인 것입니까? 코노트가 도가라시는 민소 노마스마사.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문 사실을 법정에서 부인했던 추재엽 씨는 결국 위증죄와 더불어 무고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모두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추재엽 구청장은 자신의 양형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이 정치인으로 성공하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1985년 10월 보안사를 낳은 추재엽 씨는 신민주공화당 기획조사부장을 거쳐 6년 만에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4급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6년 뒤인 97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됐습니다. 2급 공무원입니다. 2001년엔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됐습니다. 2002년엔 양천구청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김용환 현 새누리당 상임고문에게 충성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과는 호영 호재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 정치적 소신과 의리를 지켰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처세만 잘하면 고문 가해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고급 공무원으로 또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988년부터 무려 20년 넘게 지속된 의혹과 고발 그리고 폭로에도 그는 삼선구청장이 됐습니다. 2012년 10월 법원이 그의 고문 사실을 확인하자 그를 공천했던 새누리당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때도 통상적인 지원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었던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런 선거철이 되면은 말 그대로 통상적인 누구를 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그런 지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도 야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주 뉴스타파는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MBC 단독 보도가 사실은 기본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왜곡 보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왜곡 보도의 배후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의 인사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공영방송 MBC가 특정 후보 캠프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1일 공영방송 MBC가 했던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다른 교수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단독 보도는 학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관련 학계 등으로부터 함량 미달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MBC 취재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명분으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MBC의 이 같은 보도 과정에서 개입됐던 인사는 누구였던 것일까? 문제의 보도 사흘 전인 9월 28일. 이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을 책임질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과 자문위원 290여 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복교육추진단의 추진위원인 모 교수.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 중인 이 교수가 문제의 MBC 보도의 취재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는 이미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자문 교수로 활동했고 이번엔 박근혜 후보 진영에 참여한 것입니다. 1년 전부터 박근혜 후보 쪽에서 일해왔습니다. 생각하는 게 좀 샤프하고 그래서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일하자고 해서 이제. 저는 참여한 거는 작년부터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그는 박근혜 캠프 안에서 정책 개발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의 검증에도 관여했다고 말합니다. 별도의 팀이 있나요? 별도의 팀이 아마 있겠죠. 그거를 전담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들도 그런 쪽에 후보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 학술 검증이라든가 논문 검증 이런 거 관여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관여를 하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보면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자녀 관련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자 출신이거나 이러면은 학술 관련돼 있는 거. 학자 출신이라면 바로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안 후보의 학술 관련 논문을 검증 차원에서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교수의 전공이 인문학 분야라는 것. 학문 체계와 논문 구성 방식이 다른 탓에 자신도 의학계 논문을 검증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학이나 이공계 같은 경우는 좀 쉽지는 않죠. 교수님도 그런 판단을 하기가 힘든가요? 이공계 쪽은? 저 같은 경우도 힘들 수도 있죠. 이 때문에 그 역시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다른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고 말하면서도 논문에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박사가 됐건 석사 논문이 됐건 일반 학술 논문이 됐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수집된 의혹 내용은 그러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선거 캠프의 이름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교수는 기자들에게 흘렸습니다. 지난 9월 초순쯤 그는 두세 개 언론사의 기자들과 접촉했고 이른바 안철수 논문 의혹에 대한 정보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어떤 방식이 뭐가 이제 뭐 있겠냐 없겠냐 얘기를 하면서. 당시 교수가 접촉했던 기자는 두세 명. 이 가운데 한 대형 언론사의 경우 제보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보도가 나가지 않자 교수는 취재 기자에게 연락해 우리 팀이 다 본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기억도 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얘기하면서 네네. 우리 팀에서 다 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우리 팀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제가 했는지 어땠는지 관련된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일단 한번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는 또 기자에게 추석 전에 터뜨렸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보도를 재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다수 언론은 추석 민심의 중요성을 제기하던 시기였습니다. 중간에 한번 제가 확인을 몇 번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러니까 뭐 보도를 하려고 하는 거냐 어쩔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을 했죠. 그러나 이 교수가 접촉했던 언론사는 안철수 박사 논문 관련 제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검토와 사전 취재 끝에 기사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또 비슷한 시기에 MBC 기자도 접촉했습니다. MBC의 경우였는데요. 네. 박사학위 논문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확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제보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는 확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해준 부분이 있으니까 뭐 제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그럴 것 같고. 취재팀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담당 기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접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우리 현원석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일단 전화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1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합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간 직후 해당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의혹이 점입 가경이라며 결국에는 방어만 하다 사퇴할 듯하다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MBC 보도를 연결시켜 놓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 캠프 소속 교수가 상대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 흘리고 이 가운데 MBC에서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캠프를 통해 의혹을 직접 제기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이유는 뭘까?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 뭐 누가 뭘 하거나 하는 거는 좀 순수하게 그쪽에서 할 일 같아 보였고요.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아는 기자들 부분하고 또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것일까? 박근혜 후보 캠프 소속 인사가 미디어를 활용해 여론을 자기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미디어 스핀, 그러니까 여론 비틀기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자신의 동기는 순수했다고 강조합니다. 즉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를 아시면 그런 얘기는 일반 사람들이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언론학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자들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를 흘리고 그 정보가 마치 객관적인 취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처럼 뉴스 포맷을 통해서 전달돼서 국민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게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얻은 내용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행사해서 알아야 될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기자가 정치 권력이나 집단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MBC 담당 기자는 10월 19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해당 교수로부터 제보를 받지 않았으며 통화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의 보도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언론사가 제보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특종이라면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제보가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가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보의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대선과 같은 민감한 시기라면 유권자들은 제보자와 언론사에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혈을 통해 60대 환자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YTN이 단독으로 입수한 국립보건원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3년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의 허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헌혈자는 육군사병 최모 씨로 지난해 12월 24일 논산 입소대에서 헌혈했습니다. 이 문제를 언론을 통해 처음 폭로한 사람이 공익제보자 김용환 씨입니다. 헌혈을 받으면서 내지는 그 환자들이 수혈을 받으면서 건강을 잃는 사례가 나온다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다.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는 혹시 이 사실로 인해서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나. 또 내지는 헌혈자들이 헌혈을 또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것부터 고민을 해서 나중에 그 여파가 틀림없이 우리한테 어떤 보복적 행위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는데 그 결과를 판단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고민했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 김 씨의 제보를 받은 기자는 기사에서 김 씨의 신원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안 그러면 김 씨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감사실을 동원해서라도 이 목소리가 누군 것 같으냐, 이거 누구로 추정이 되는지를 써라. 그래서 뭐 3개 혈액원에 서울시내 3개 혈액원을 직원들한테 전부 다 일일이 진술서를 받고 조사를 해서는. 한편 제보자 가운데는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목적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들 역시 공익제보자로 여겨 무조건 보호해야 할까요? 여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마다 후보 검증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엔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기획 보도도 있지만 제보에서 비롯된 기사도 많습니다. 제보자 중엔 특정 후보 진영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 정당 관계자도 있습니다.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각 후보 진영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내부적으로 일단 제보의 신빙성 여부와 또 그 제보가 타당한지, 취득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별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어떤 제보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고 내부적인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들은 자신의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나 반대로 상대측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언론에 흘립니다. 사람들이 네거티브 선거 전술에 대해서 염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이름을 감추고 오히려 기자들에게 제보 형태로 자료를 주어서 대리 폭로를 하게 만드는 이런 경향이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풍토가 만연하게 된 데에는 언론인의 탓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특종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특종 욕심이에요. 내가 볼 때는. 기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기자가 자기도 모르게 정치판에서 이용이 된다. 하나의 정치판에 의도하지 않게 플레이어로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일단은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선거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인은 항상 자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흘리는 정보도 공익에 부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취재원을 밝혀 시청자와 독자들이 그 뉴스의 출처와 맥락을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그걸 감추거나 그걸 속이면 사람들은 실제로 그걸 제대로 해석할 중요한 근거를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밝혀줘야 되겠죠. 실제 외국 언론계는 엄격한 취재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자협회 SPJ의 윤리 강령을 볼까요? 대중이 취재원의 신뢰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취재원을 분명히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하는 취재원에 대해선 그 의도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보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취재원을 공개하고 제보의 의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원 공개의 원칙은 캐나다 기자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의 취재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취재원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I think that when you're reporting, you should be indicating where accusations are coming from. Absolutely, because people have agendas, especially in politics, where both sides want to win. Things will be said or facts will be spun in a way that makes their side look good and the other side look bad. So when you're reporting, and that's not to say that you shouldn't report accusations, but report where they're coming from. Because they have a right to, the way we look at it, I think, is as an association in Canada, the CHA, that the primary goal, the primary thing to be upheld is the readers and the viewers' right to know. So why hide things?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는 보다 더 활발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취재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보를 했을지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자가 보도를 하는 게 문제일 리 없습니다. 다만 취재원이 정치적으로 언론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하다면 가능한 한 취재원을 밝히는 게 진실 보도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요?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어느 당의 중진 의원의 제보에 의하면 아니면 어느 당의 의원이나 선거 캠프의 누구에 의하면 이런 형태로라도 익명성을 보장하되 출처가 어느 정치 집단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만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작물 관리자들이 훔친 물건을 몰래 팔아먹으려다 들통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매각 대금을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까지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문화방송의 지분 30%와 부산일보의 매각 계획을 논의한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풍경입니다.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부산의 기업인 김지태 씨를 협박해서 강탈한 부일장학회를 모태로 해서 만든 공익법인입니다. 박정희 사후에는 그의 딸인 박근혜 씨가 주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도 10여 년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0여억 원의 봉급을 받아갔습니다. 본인은 이사장을 그만뒀으니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피해가고 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사회 환원 요구와 관련해 왜 남의 재산에 대해 관둬라 마라 하나고 말한 것도 시사적입니다. 뜬금없는 것은 MBC가 매각계획 논의의 한 당사자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본부장은 최필립 이사장에게 매각계획 발표를 정치적 임팩트가 크므로 광장이나 대학교 등에서 하자고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체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객체인 MBC가 나서서 매각 계획을 진행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화록의 내용 중에 사태의 전말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매각대금의 용처입니다. MBC 지분의 매각대금은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으로 부산일보 매각대금은 노인들과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인인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팔겠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 이사장은 결승의 날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독백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꼬리가 밟힌 MBC는 뉴스 등을 통해 부산 경남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설픈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급한 김에 덤불 속에 머리는 쳐박았으나 미처 꼬리를 감추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처량한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한술 더 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민영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각을 협의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을 넘어 코미디 수준입니다. 공영방송을 초토화시킨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170여일의 장기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MBC 노조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징계 폭탄이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8명이 해고되고 219명이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MBC 구성원들이 자조적으로 삼청교육대라고 부르는 재교육을 통해 샌드위치 만들기와 요가 등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강제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들에게 극한적인 모욕감을 안겨줌으로써 저항 의지를 말살하려는 인사 폭거의 다름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떨어뜨린 낙하산 중에서도 그 질이 떨어지는 김 사장과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마치 MBC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라는 밀명을 받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MBC를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문진입니다.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역할에 만족해온 방문진은 이제라도 김재철 사장 해임 등 가시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도 지난번 대국민 사과가 거짓이 아니라면 정수장학회의 매각 음모와 관련한 일체의 진실을 밝히고 즉각적인 사회 환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는 것이 싫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한기를 느끼며 거리에서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장애인 등급제와 의무부양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 23번째 죽음 앞에 느낀 절망을 스스로 다독이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비정규직 철폐를 절규하며 20m 철탑에 몸을 묶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1700일을 넘기며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노동자들. 그들이 거리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요?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그들이 바라보는 풍경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뉴스타파 마치겠습니다.